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1915년 산케베츠 불금 사건. 사건의 현장이 된 홋카이도 산케베츠 로쿠센서와는 일본의 연안에서 내륙으로 30k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지명인 산케베츠는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로 강의 하류에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산케베츠에서 유래하였다. 1915년 11월 초순의 어느 날 밤, 개척민 부락의 이케다가의 거대한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르던 말이 놀라 날뛰었기 때문에 뒤에는 옥수수 몇 개에 그쳤다. 당시 마을은 개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토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출몰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집주인인 토미조는 진흙에 새겨진 발자국의 크기에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0일 다시 불곰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말이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토미조는 근처 마을에서 2명의 포수를 불러 불곰을 포획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30일 세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불곰을 향해 사격을 가했지만 포획에는 실패했다. 다음날 아침 둘째 아들인 가메지로를 포함한 4명은 오니시카산 쪽으로 향한 불곰의 발자국을 쫓아 핏자국까지는 확인했지만 눈보라가 심해져 더 이상 추격을 하지는 못했다. 12월 9일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개척민 마을은 수확한 농작물을 출하하기 위한 여러 작업에 쫓기고 있었다. 산케베츠 같은 벽지에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월 9일 아침 산케베츠 상류 쪽에 위치한 오타가에서는 벌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나가마치 요키치 통칭 오도 59세와 오타가의 가장인 사부로 42세가 활동하고 있었다. 오도는 벌채 작업을 하기 위해 나갔고 사부로는 빙교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조달하기 위해 외출했다. 남은 사부로의 아내인 아베 마요 34세와 잠시 신세를 지내고 있는 하스미 미키오 6세만이 곡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 오도가 돌아와 보니 토간의 이로리 주변에는 미키오가 홀로 앉아 있었다. 오도는 장난으로 놀려주기 위해 큰 소리로 불러 다가갔고 미키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그때 오도는 미키오의 얼굴 아랫부분에 핏덩어리와 물어뜯긴 목 부위에 상처를 발견했다. 머리 옆부분에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미키오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오도는 공포에 몸부림치며 마유를 부르기도 했지만 대답이 없었고 그 안쪽 거실에서는 이상한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사태의 집을 뛰쳐나온 오도는 하류의 가교 현장으로 내달렸다. 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오타가로 달려온 남자들은 집안 모습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불곰의 짓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입구 반대쪽에 옥수수를 말리던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거기서부터 토갈의 화로까지 일직선으로 나 있는 불곰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아마 옥수수를 먹으려 창문으로 접근한 불곰의 모습에 마유와 미키오는 놀라 소리쳤을 테고 그것이 불곰을 자극했을 것이다. 발자국이 이어진 거실을 조사해보니 그을려있는 장작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손잡이가 부러진 피에 물든 도끼가 하나 있었다. 둥글게 나있는 불곰의 발자국은 방구석으로 이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그것은 불 붙인 장작과 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마유가 결국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불곰은 마유를 끌고 토간을 지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던데 창틀에는 마유 것이라 생각되는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다. 오도가 미키오의 죽음을 알아챘을 때 토간에는 아직 따뜻한 찐 감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즉, 사건이 벌어진 후 그리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 사실은 사건 직후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오타가 앞길을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숲 방향으로 나나 있는 무언가가 끌리는 흔적과 혈흔을 발견했지만 호수가 산에서 잡은 사냥감을 갖고 오타가에서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한다.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사건은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일어났을 거라 추측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12월의 홋카이도는 해가 일찍 떨어지기에 미키오의 사체를 거실에 안치한 후인 오후 3시쯤부터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다. 오타가에서 500m 정도 하류 쪽에 위치한 메이케이 야스타로 40세의 집에 남자들이 모여 차후 대책을 논의했다. 불공토벌과 마유의 사체 수색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경찰과 야쿠바, 그리고 미키오의 집에 서둘러 연락을 취해야만 했다. 하지만 별다른 통신 수단은 없고 누군가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남자가 선발됐지만 본인이 거부해 결국 사이토 이시고로 42세가 향하기로 했다. 오타가보다 더 상류 쪽에 집이 있던 이시고로는 급한 볼일로 가장인 야스타로가 집을 비워야만 하는 메이케이가에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남자가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모두를 그 집에 같이 머물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12월 10일 이른 아침 사이토 이시고로는 마을을 나서고 남은 남자들은 불곰 토벌 및 마유의 사체를 찾기 위해 약 30명 정도의 수색대를 결성했다. 전날의 불곰 발자국을 쫓아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150m 정도 들어가다 불곰과 조우하게 된다. 말의 크기를 가볍게 넘어서는 거대함. 전신이 검은 털로 덮여 있지만 가슴 부위에 흰 얼룩점을 가진 불곰은 수색대에게 달려들었다. 갑작스런 상황 속에서 총을 가진 5명이 겨우겨우 총구를 들이댔지만 발포를 한 건 단 한 명뿐이었다. 성난 알띠는 불곰을 앞에 두고 수색대는 불불이 터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불곰이 도주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다. 주위를 추스르고 주변을 수색하던 수색대는 분비나무의 밑동에서 잔가지가 몇 개 놓여있는 피에 물든 눈 집안을 발견했고 눈 밑에서 검은 버선을 신은 포도색 각반이 감긴 무릎 아래만 남아있는 다리와 두개골 일부만 남겨진 마유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제 이 불곰은 인육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마유의 사체를 눈에 숨기려 한 것은 보존식으로 삼기 위한 행동이었다. 빼앗긴 먹이를 되찾으려는 불곰의 습성을 알고 있던 한 남자가 말했다. 불곰은 다시 나타날 거야. 밤이 되었고 오타가에는 상이 차려졌지만 불곰의 공격을 두려워해 9명만이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인 하스미, 시세 33세 미키오의 모치는 손님들의 술시정을 들고 있던 오후 8시 반쯤 큰 소리와 함께 거실벽이 돌연듯 무너지며 불곰이 실내로 들어왔다. 권이 뒤집히고 시체가 흩어졌으며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대들보로 올라가거나 야채 저장소와 변소로 도망가는 등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당치 않게도 아내를 넘어뜨린 후 밟고 올라가 혼자만 대들보 위로 도망쳤다. 그 후 부부간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남편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다. 이 소동 속에서도 기력을 잃지 않고 기름통을 두드리며 불곰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정신을 차린 한 남자가 총으로 불곰을 쏘았다. 그리고 300m 떨어진 옆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비명소리 등을 듣고 오타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곰은 모습을 감춘 뒤였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도한 일동은 일단 메이케이가로 피난하기 위해 하류로 향했다. 오타가에서의 소동은 메이케이가에도 전해져 피난해 있던 여자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불을 떼며 밤을 지내고 있었다. 메이케이가를 지키고 있던 몇몇 남자들은 근처로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오타가의 불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향한 상태였다. 그리고 오타가에서 도망친 불곰은 이 무방비 상태인 메이케이가로 향하고 있었다. 오타가에서 불곰이 도망친 지 20분도 지나지 않은 8시 50분경 넷째 아들인 우메키치 1세를 업고 토벌 때 야식을 준비하던 메이케이 야스타로의 아내 야요 34세는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창을 뚫고 침입한 검은 물체에 놀라 누구야?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답변은 없었다. 그 정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거대한 불곰이었다. 호박을 찌고 있던 화로의 솥이 뒤집히며 화롯불이 꺼지고 혼란 속에서 램프등도 떨어지고 꺼져 집안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야은은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떨며 다리에 매달린 둘째 아들 유지로 8세 때문에 순간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불곰이 달려들었다. 그리고 불곰은 업고 있던 한 살 배기 우메키치를 물었다. 그대로 3명은 불곰에 휘둘리게 됐고 야은은 머리를 물린다. 그때 유일한 집 안 남자였던 오도가 도망치려 대문관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신경을 뺏긴 불곰은 모자를 놓아주었다. 그 틈을 이용해 야유는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한다. 한편 곰에게 쫓기던 오도는 으슥한 곳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곰에게 허리 부분을 물리고 만다. 그리고 오도의 비명소리에 불곰은 다시 공격 목표를 바꿔 집 안으로 눈길을 돌리고 거기에는 아직 7명이 남아 있었다. 불곰은 메이케이가의 셋째 아들인 긴조 3세와
사이토가의 넷째 아들인 하루유시 3세를 일격에 때려 죽이고 사이토가의 셋째 아들인 이어웅 6세를 물어뜯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채 저장소에 숨어있던 이시고로의 아내 사이토 다케 34세가 얼굴을 내밀었고 그녀 역시 불곰의 표적이 되었다. 당시 다케는 임신한 상태였다. 불곰의 발톱에 걸려 거실로 끌려나온 다케는 배만은 찢지마 라고 소리치며 태아를 살려달라 외쳤지만 고원 울림으로 끝났고 곰에게 상체부터 먹히기 시작했다. 강하류로 향하고 있던 일행은 시끄러운 소리와 절규를 듣고 서둘러 메이케이가로 향한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중 중상을 입은 야요를 만나 메이케이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된다. 또한 집 밖에서 오도를 찾아 보호하고 남자들은 메이케이가를 둘러싼다. 하지만 암흑천지가 된 집 안으로 섣불리 들어갈 수 없었다. 집 안으로부터는 다케로 생각되는 여자의 신음소리와 고개를 씹고 뼈를 깨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불을 지르자는 의견과 집안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외치며 야요가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입구 근처에 총을 지닌 10명 정도가 위치하고 나머지는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공포탄을 2발 쏘자 불곰은 입구를 부수고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총을 쏘려 했지만 또다시 불벌됐다. 다른 이가 총격을 가하려 했지만 곰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집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피는 천장에까지 튈 정도였고 온통 피바다였다. 그리고 먹다 남겨진 두 아이와 다케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 상체를 먹히던 다케의 배는 찢겨 있었고 뱃속에 태아가 밖으로 끌려 나와 있었지만 불곰은 태아에게는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고 발견 당시까지만 해도 태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태아 역시 1시간 후에 사망했다. 무사히 살아남은 메이케이가의 장남리 기조 10세는 잡곡 포대 뒤에서 살육의 일부 현장을 목격했으며 메이케이가의 장녀 히사노 6세는 실신해 그대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녀 역시 무사히 살아남았다. 서둘러 생존자들을 보호하고 사체를 거둔 일행이 집을 나왔을 때 집안에서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일전쟁에 참전했던 한 남자가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적 아래에 숨어있던 이어우를 발견했다. 이어우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어깨와 가슴을 물어뜯기고 왼쪽 널쩍 다리에서부터 궁둥이는 뜯어먹혀 깨만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전원 분교장으로 피난하기로 하고 중상자들도 3km 하류에 있는 치즈가에 수용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어우는 모친인 다케의 참사를 알지도 못한 채 엄마, 곰 좀 쫓아줘요 라고 외치며 사경을 헤매다 20분 후에 사망하여 이틀간 6명, 태아를 포함하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요 등의 부상자들은 다음날 3km 더 하류에 있는 집으로 옮겼으며 12일에야 고탄베츠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12월 11일 모든 주민이 산케베츠 분교장으로 피난의 로쿠센사와에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단단히 문단속을 하며 밤을 보내는 산케베츠의 각 농가가 불곰 퇴치를 위해 켜놓은 불들만이 으스스하고 쓸쓸한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마을의 주민들만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장로들은 불곰 퇴치를 경찰과 행정기관에 부탁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알리 없이 눈길을 내달리던 사이토 이시고로는 관공서와 경찰의 오타가 사건 보고를 끝내고 10일은 도마마에서 머문 후 11일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류의 산케베츠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된 이시고로는 그대로 눈 위에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12일 로쿠센사와 불금 출몰 연락은 홋카이도 도청에 전해졌고 보안관은 하보로 분서장인 칸 미츠고 경부에게 토벌대 조직을 지시했다. 한편 사망자의 검시를 위해 말썰매를 타고 가장 먼저 현지로 향하던 의사는 정오 무렵 산길에서 불곰의 변을 발견했다. 변 속을 파헤쳐보니 안에서는 인골과 머리카락,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인육 등이 발견됐고 의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칸 경부는 근처 청년회와 소방단, 그리고 지원한 젊은이들과 아이누족에게도 협력을 부탁했으며 무라다 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많은 인원이 산케베츠에 모였다.
무라다 총은 일본이 영국 기계를 도입해 1880년부터 제조하기 시작한 총이다. 부대장은 지형에 익숙한 제시림 야국 인물을 임명하였으며 대장인 칸 경불은 주요 지점에 대기한 채 토벌대에게 수색을 명령했다. 하지만 임야에 능숙히 숨어 다니는 불곰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토벌대 본부는 수색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불곰은 먹이를 되찾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 이걸 이용해 불곰을 유인하는 작전이 제시됐지만 그 먹이란 바로 곰에게 살해당한 마을 사람들. 곧 본부 내 의견이 둘로 갈렸다. 칸 대장은 목적을 위해 그 안을 채용하기로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한 채 유족과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칸 대장의 설명에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었고 모두 조용히 그 안을 수용했다. 사태는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희생자의 사체를 불곰을 잡는 미끼로 쓰는 전대미문의 작전이 채용되었다. 작전은 바로 실행되었다. 총을 잘 다루는 7명이 선발되었고 교대 요원 1명을 제외한 6명이 대들보 위에서 불곰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거실에 놓여진 태아의 사체를 포함한 6사체가 뿜어내는 썩는 냄새를 맡고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다. 숲에서 나와 집으로 다가오는 불곰의 모습에 모두 침을 삼키며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 바로 앞에서 불곰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경계를 한 후 몇 번이고 집 주위를 돈 후 숲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그대로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만 불곰은 나타나지 않고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12월 13일 이날 아사히카와의 육군 제7사단 28연대가 사건 해결을 위해 투입이 결정돼 장병 39명이 출동했다. 한편 불곰은 마을의 빈집들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된장이나 청어절임 등의 보존식을 뒤적거리고 옷과 침구 등을 찢어놓기도 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자가 사용하던 베개나 따뜻하게 달고 난방용으로 쓰던 돌 등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단 점이다. 산케베츠의 8집이 피해를 입었지만 그 난동 속에서도 불곰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곰의 행동은 신중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번 맛들인 먹이를 찾아 대낮에도 불구하고 대담히 인가에 들어가는 등 경계심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행동 영역 또한 점점 넓어지며 강하류에까지 이르러 발견될 위험성 역시 높아져 가고 있었다. 칸 대장은 빈교를 방어선으로 삼고 이곳에 총든 이들을 배치해 경계에 들어갔다. 날이 저물고 다리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한 명이 강 건너편 기슭의 그루터기들에서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에 세워두었던 그루터기 개수보다 한 개 많고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었다. 보고를 받은 칸 대장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곰이라 판단한 칸 대장은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일제히 그곳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그러자 수상한 그림자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역시 불곰이었다는 생각에 다들 아쉬움과 불안 마음을 분출했지만 칸 대장은 곰을 잡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들기 시작했다. 12월 14일 날이 박자강 건너편을 수사하기 시작한 일행은 불곰의 발자국과 혈흔을 발견했다. 총을 맞았다면 움직임이 둔할 거라 판단한 대장은 서둘러 토벌대를 산속으로 보내기로 했다. 가장 빨리 산에 들어간 건 10일. 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산케베츠에 찾아온 야마모토 헤이키치였다. 오니시카 마을에 살던 야마모토는 젊은 시절 고등어를 손질하는 부엌칼 하나로 불곰을 쓰러뜨린 경험이 있는 남자로서 곰모를 쓰고 러일 전쟁의 전리품인 총 한 자루로 수많은 짐승을 사냥한 유명한 포수였다. 불곰은 신갈나무에 매달려 쉬고 있었다. 곰은 산기슭을 오르고 있는 토벌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천천히 몰래 다가오는 야마모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0m 정도까지 곰에 접근한 야마모토는 나무 뒤로 잠깐 몸을 숨긴 후 사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고 첫 발은 불곰의 심장 근처에 명중했다. 야마모토는 바로 다음 탄을 넣고 재빨리 두 번째 사격을 가했으며 총알은 곰의 머리를 파고들었다. 12월 14일 오전 10시 서둘러 달려온 토벌대가 본 것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최후였다. 불곰은 340kg, 2.7m에 이르는 거대한 수컷으로서
군데군데 누런 털이 섞여 있는 검은 몸에는 가슴에서 등에 걸쳐 하얀 얼룩점이 있었다. 7에서 8살로 추정되었으며 몸에 비해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큰 특징이 있었다. 국어가 폭발한 대원들은 봉으로 곰을 내려치기도 하고 걷어차고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명이 외치는 만세 소리에 산속은 메아리 쳤다. 12일부터 3일간 투입된 투벌대원은 600명 이상이었으며 아이누족의 개도 10마리 이상이 투입됐고 도입된 총포는 60정에 달했다. 불곰의 사체는 농가까지 끌려 나왔으며 말에 실렸다. 하지만 놀라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지 못하여 결국 남자들 몇 명이 썰매에 싣고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썰매를 끈 지 얼마 안 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간 계속 맑은 날씨였건만 눈은 옅고 눈보라 바뀌어 썰매 끄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쿠마가제 즉 곰바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눈보라를 뚫고 1시간 반에 걸쳐 옮긴 불곰의 사체는 산케베츠 청년회관으로 옮겨졌다. 우르에서 온 한 아이누족 부부는 곰을 본 후 며칠 전 우르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뱃속에서 붉은 옷감이 나올 거라 했다. 한 포수 역시 아사히카와에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면 살색 각반이 나올 것이라 했다. 야마모토 헤이키치 또한 이 곰이 아마시오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고 3명의 포수에게 쫓기던 녀석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해부가 시작되고 위가 열리자 그 안에서 붉은 천과 살색 각반 그리고 아베의 마유가 입고 있던 포도색 각반이 머리카락과 함께 발견되었고 모인 인원들은 다시 한번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 휘말렸다. 희생자 공양을 위해 곰의 고기는 삶아서 먹었는데 질기고 단단의 맛은 별로였다 한다. 벗긴 가죽은 오랜 시간 밖에서 건조시켰고 그 후 간과 함께 50엔에 매각됐지만 토벌되는 이 돈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건넸다. 이 모피와 2개 골드는 후에 모두 사라져 지금 전해지는 건 없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굳세게 행동했던 야요는 그 후 순조롭게 회복했지만 엎혀있던 채로 곰에게 물렸던 메이케이 우메키치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2년 8개월 후 사망했다. 이 소년을 포함해 사건의 사망자를 8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같은 집에서 불곰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메이케이 유지로는 사건 27년 후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했다. 오도도 회복해 다음에 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강에 빠져 사망했다. 곰에게 받은 상처가 영향을 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공포심이 남아 있었다. 마을 밖에 연고가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로쿠센사와를 떠났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수리하고 찢겨진 침구와 옷까지 대신 불을 쬐며 겨우겨우 겨울을 넘겼다. 하지만 봄이 와도 마을 사람들은 기력을 되찾지 못했고 오타사부로는 집을 태우고 하보로로 떠났다. 그 후 한 명 한 명씩 마을을 떠나 하류에 있는 치즈가를 제외하고 마을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됐다. 불곰을 죽였던 야마모토 헤이키치는 그 후에도 호수로서 활약했고 1950년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손자에 의하면 평생 동안 쓰러뜨린 불곰이 300마리를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 당시 7살이었던 산케베치 촌장의 아들 오가와 하루유시는 그 후 소문난 불곰 잡이가 됐다. 그 이유는 희생자 한 명당 10마리의 불곰을 잡다는 맹세에 따른 것으로 62년간에 걸쳐 102마리를 죽인 후 숨진 마을 사람들의 넋을 달리는 위령비를 건립했다. 또한 하루유시의 아들인 다카요시도 사냥꾼이 되어 1980년에는 아버지 하루유시도 쫓은 적이 있던 체중 500kg인 불곰 헛카이타로를 8년에 걸친 추적 끝에 사살하게 됐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다른 2명의 사냥꾼과 함께 체중 350kg이 나가는 케이코쿠터로도 사살했다. 이 사건은 북면에 실패한 곰이 공복에 시달린 나머지 흉폭해져 일으킨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그 후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 기존의 주장에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에도시대 후기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벌목과 메이지 이후부터 시작된 내륙부 개척으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 범위가 겹쳐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해 보고서로 펴냈던 기무라 모리타케는
이렇게 큰 참사로 번진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초에 상처 입혔던 곰을 그대로 방치해둔 것과 평소 총을 다룰 일 없는 농민들의 총기 사용 미숙이 요인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불곰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해본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마을 사람들은 불로 곰을 쫓으려 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풍설에 의한 것인데 실제 오타, 메이케이가 양쪽 지배한 습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곰은 등불이나 화롯불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집착심이 강하다. 옥수수를 몇 번이나 노렸던 점.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잡아먹었던 불곰이 산개배치에서도 여성의 옷가지 등의 이상한이 많지 집착심을 보인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먹다 남긴 아베 마유의 사체를 눈 속에 숨겨두었던 것, 오타가에 몇 번이나 나타났던 점 등도 불곰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한편으로 말에게는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을 쫓는다 메이케이 아유 등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건 불곰이 도망가는 오도의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이를 먹고 있던 중이라도 불곰은 도망치는 것을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죽은 채는 무의미하다 메이케이가의 참극에서 기절의 무방비 상태였던 메이케이 히사노와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긴 했지만 다큐의 태아는 불곰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건 불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 번 인육 맛을 본 동물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곰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끔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갑자기 인간과 조우했을 때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것이라 알려져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나 방울 소리를 내서 미리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인육 맛을 본 곰은 일부러 인간만을 공격하게 된다. 그런 곰에게 종등을 올리는 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또한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집착심이 강하다. 움직이는 것을 쫓는다 등의 습성은 후에 발생한 이시카리 누마타 호로신 사건, 후쿠오카 대학교 파티 조난 사건을 일으킨 불곰들의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곰과 마주치면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 그나마 가장 적절한 대처법은 1. 곰이 먼저 달아날 때까지 눈을 계속 주시하면서 뒷걸음을 조금씩 칠 것. 2. 정 안되겠다 싶을 땐 갖고 있는 가방을 곰에게 내던질 것. 운이 좋으면 가방에 흥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3. 격투 상황에 들어갔을 땐 코와 입 사이 부분을 칠 것. 곰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근데 막상 곰과 마주치면 사실 누구나 도망가기 바쁘겠지만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미팅 때 만났던 무서운 그녀.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당시에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늘 중간 정도의 등수를 하는 말 그대로 평범한 학생이었다. 외모는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은 정도였다. 그 당시에 잘나가던 신승훈, 이승환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런 유해 쪽지도 자주 받았고 자주는 아니지만 밸런타인데이일 때 한두 번쯤 초콜릿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다. 예를 들면 처음 듣는 노래도 억지스럽고 어색하더라도 몇 번 듣다 보면 귀에 익숙해져 괜히 좋아 보이듯 나도 그런 식으로 TV에서 자주 보던 사람을 닮아 여학생들이 호감을 가졌던 것 같다. 날씨 좋은 어느 토요일 좀 친한 친구 녀석이 영수학원에서 알고 지내던 여자에게 미팅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여자들은 곧 교내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 연습이 끝나는 토요일 오후에 하자고 말했다. 그 토요일이 바로 오늘이었다. 그 친구에게서 집으로 전화가 왔다. 지금 나올 수 있나? 왜? 미팅 시켜줄게. 나 돈 없다. 간단하게 거절하니 친구가 자초지종을 말한다. 미팅을 핑계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주위에 마땅한 친구가 없어. 내가 자기가 보기엔 이성에게 나쁘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인상이라서 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다. 커피숍에서의 차값은 자기가 다 낼 테니 제발 나오라기에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나가기로 했다. 일단 돈이 없었다. 친구가 쏜다지만 기본 금액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커피숍 이름이 붙은 커피는 저렴하지만 맛이 없다. 예를 들자면 모아 커피숍이면 모아 커피가 기본 커피이며 레알 커피숍이면 레알 커피가 기본이다.
커피 한 잔에 1200원에서 1500원이면 커피숍에서 커피는 무난하게 마실 수 있다. 그럼 한 5000원이면 두 잔 값은 나오기에 5000원을 만들려고 궁리를 했는데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다. 여동생 방에 들어가니 빨간 돼지 저금통이 있어. 작은 가위를 저금통 입구를 벌려 1000원짜리 5장을 꺼냈다. 동생에겐 아주 미안했지만 나중에 보답하리라라는 생각으로 5000원을 챙겼다.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니 친구가 나와 있었다. 옷 입은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미팅한답시고 신경을 꽤 쓴 듯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다지 상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스타일이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청점퍼. 이건 무슨 스머프도 아니고 청색으로 도배를 했다. 만약 흰색 비니까지 했으면 가관이었지 싶다. 다행히 헤어스타일은 이쁘게 해왔다. 나는 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 둘을 더 불렀다. 괜히 긴장했다. 나는 나름 친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애들이기에 혹시나 내가 그 녀석들보다 외모상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니 친구의 친구들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2명이 아니라 20명이 나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스타일이었다. 일단 4명이서 약속 장소인 상대 미팅녀 학교 인근의 지하 커피숍으로 갔다. 아직 그녀들이 오지 않아서 친구와 그 친구들과 간단히 인사하고 어떤 여자애들이 나올까 기대감에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나? 기다림에 짜증나서 친구에게 나 먼저 갈란다라고 말하고 일어서는 순간 커피숍 문이 열리고 파란색 체육복 입은 여자 4명이 들어왔다. 순간적인 눈썰미로 위에서 아래로 일단 훑어보는데 얼굴은 그저 그랬고 4명 중 2명이 보통 이상의 덩치였다. 2명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4명 전부 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흙바닥에서 단체로 뒹굴다 왔는지 온몸에 먼지였고 그래도 미팅이랍시고 입술에 반질반질하게 하는 것을 발랐는 모양이다. 미팅은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해서 3대3이 딱 좋다. 그런데 4대4였다. 미팅의 최대 고비인 파트너 정하기를 하자고 한다. 본인이 쓰는 물건을 꺼내자라고 친구가 말하는데 그럼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고를 수 없으니 물건 꺼내기는 옛날 방식이고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사랑의 짝대기 하자. 라고 내가 말했다.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젓가락을 찍어서 서로 연결되면 파트너 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고 친구가 하나, 둘, 셋 외쳤다. 난 상대 중 가장 청순하게 생긴 여자애를 정하고 그녀를 향해 젓가락질을 했다. 왠지 쑥스러워 고개는 숙였는데 갑자기 조용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니 친구들은 부끄러워 젓가락 들지도 못했고 나 혼자만 상대 여성을 찍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나만 순진하게 젓가락질을 했던 것이었다. 그걸 보더니 여자애들은 내가 지목한 여자애에게 얘 좋겠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고 내가 지목한 여자애는 좋은지 민망한지 그냥 얼굴 빨개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이제 제대로 하자는 말에 당연히 내가 찍은 여자는 당연히 나를 가리켰고 나도 다시 한번 가리켜서 서로 파트너가 되어 정면으로 앉았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여러 명 앉아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저 옆으로 자리 옮기자. 그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날 따라서 옆 테이블에 갔다. 이름이 뭐야? 현지연이야. 내 이름은 강승웅. 이런 이야기로 시작했다. 나도 미팅은 많이 해보질 않아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없었으면 혈액형이 뭐야? 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색깔부터 어디 살아? 성격은 어때? 이런 대화가 오갔다.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글오글할 정도의 대화였다. 이때 종업원이 무엇을 시킬 건지 주문을 하라고 메뉴판을 줬다. 나는 그냥 커피숍 이름이 붙은 커피를 시켰다. 1,500원이었다. 그녀도 커피를 시킬 줄 알았더니만 체리 주스요. 체리 주스. 처음 들어보는 건데 얼마짜리지? 가격을 은근 슬쩍 보니 3,500원이었다. 난 속으로 계산했다. 1,500원 더하기 3,500원은 내 전재산. 억지로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라고 내가 물으니 응, 신승훈 좋아해. 그러고 보니 신승훈 많이 닮았다. 아니야, 내가 신승훈 닮은 게 아니라 신승훈이 날 닮은 거야.
이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녀가 말한다. 다음 달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너희는 언제야? 난 시험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써서 언제인지도 몰랐다. 우리도 다음 달쯤 될 거야. 너희는 진도 많이 나갔니? 갑자기 바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 갑자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공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응. 그때부터 묻는 게 무슨 수학 공식을 말하지는 않나?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는데 너희는 어디까지 배웠느냐? 이런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전교 1, 2등 하는 애란 다 어색하다가 한 주제가 나오면 대화가 이어졌다가 또 어색하다가 이야기했다가 몇 번 반복하니 날이 해가 지며 어두워졌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친구를 불러 여자애들과 친구에게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서로 만난 여자애들에게 집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했다. 우리는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여자들은 떼거지로 화장실 갔다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커피숍 밖에서 친구들과 같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서로 파트너들에 대해 말했다. 덩치 큰 여자애가 핸드볼 하는데 룰은 아느냐? 라고 물어보고 저거 집 근처까지 가는 버스인데 버스가 몇 분마다 한 번씩 오더라. 파트너 정할 때 내 친구 정말 웃기더라는 둥. 이런 시답지 않는 질문과 답을 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나도 한마디 했다.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난 피타고라스 정리를 물어보더라. 친구들은 어이없이 서로 쳐다보다가 아 웃겨 미팅에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라고 친구가 말했다. 몰라. 아 짜증 나 평면도형이 어쩌고 그러고 뭘 증명할 줄 아느냐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넌 지금 이 말로 고등학생인 거 증명했어. 라고 친구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막 웃는다. 그때 뒤에 인기척이 나서 말을 멈추었는데 뒤에서 누가 등을 콕 찌른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 여자애들이 있었다. 무슨 키가 크다 말았다. 아,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다들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는데 유독 내 파트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친구들과 그 자리에서 다들 뿔뿔이 터지고 난 걸어서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파트너 그녀가 서 있었다. 안 갔네. 그녀가 날 노려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난 내가 첫인상이 참 좋았어. 갑자기 무슨 소리지? 살짝 긴장이 되었다. 처음 만나고 고백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짜증이 난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아까 들었어. 였다.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얘기한 거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고 나를 놀림감으로 팔어? 이러면서 내게 다가온다. 나는 다가오는 만큼 뒷걸질 쳤다. 남자들은 어리나 늙으나 다 똑같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에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휘날리며 잡아먹을 듯 막 달려왔다. 뒷걸음치다가 자세히 보니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는데 손에서 반짝 빛이 났다. 도르코 칼이었다. 연필 깎는 칼. 그리고 나의 뺨을 때리는데 본능적으로 피했으나 왼쪽 입술 바로 옆에 맞았다. 입술 옆으로 침이 흘렀다. 손으로 쓱 닦아보니 침이 아니라 피가 흘러내렸다.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와 여자를 붙잡더니 말리는 것이었다. 여자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말로만 듣던 미친년을 처음으로 보았다. 공부만 하다 보니 애가 미쳤나 보다 이 생각으로 그 애가 불쌍해 뒤도 안 돌아보고 인근의 병원에 갔다. 8반을 꿰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파트너 야는 고등학교 막 올라왔을 때는 공부를 무지 못했다고 한다. 한 번 엄청 아파서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겼는데 그때 아이가 성격도 괴팍하게 바뀌고 공부도 무지 잘했다고 한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들은 좋아했는데 괴팍한 성격 탓에 무당을 불러 굿도 해봤다는데 무당이 말하기로는 여고생 귀신이 붙었는데 안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 기억 저 멀리 사라졌는데 3년 전 아는 동생이 술집을 개업한다고 초대를 해서 갔다. 형님 오셨어요? 응. 돈 많이 벌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술을 나르는 여자가 많이 낯이 익어 자세히 봤더니만 예전에 소개팅 그녀였다. 예전보다 확실히 늙었지만
분명 그 여자였다. 저 여자랑 어떤 사이야? 아, 한 달 전에 만났는데요. 제 애인이 소개해준 아는 언니인데 술집에서 잠시 동안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해. 집에서 나왔다는데 제어만 주면 된다길래 여기서 일해요.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동생 가게는 여러 가지 희귀 맥주를 많이 팔고 주먹만한 선인장으로 여기저기 장식을 많이 했다. 조금 기다리니 예전에 미팅을 같이 했던 친구는 지금은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왔다. 이제 오냐? 차가 많이 막히더라. 옆에 쟤 보이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내가 가만히 내 손가락을 내 입술 옆을 가리켰다. 아, 맞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맥주집에서 만나네. 난 그녀에게 욕이라도 하려고 내 옆에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저 옆에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핏 듣고 있는데 오빠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맥주 몇 병 더 시켜. 그래,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잘 봐. 이러면서 나에게 잘 봐 이렇게 말하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려 나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다. 옆에 있는 선인장을 콱 잡는 것이었다. 선인장 가시 옆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앞에 앉은 남자들도 기겁을 하고 나도 깜짝 놀라 계속 지켜보는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입모양만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고 발음하는 듯한 입모양으로 자세히 보니까 살짝 미소 지으며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몇 뒤로 아는 동생 술집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가 말했다. 기영이 가게에 불났대. 정말? 왜? 그 미친년이 화장실에 석유 뿌리고 불 질렀다 그러더라. 진짜? 그리고 불 지르고 나서 기영이가 놀라서 불 끄고 왜 이러냐고 말했더니만 자기 안에 다른 누군가가 시키더라고 말했다 그러던데. 난 그 얘기를 믿었지만 확인차에 기영이에게 전화했다. 정말 그 미친년이 너희 가게 화장실에 석유 뿌리고 불 질렀나? 아니요. 신나 뿌리고 불 질렀어요. 신나나 석유나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오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